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입장이 180도로 바뀐 건데 일단 여당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그러면서 곧바로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죠. 잠시 뒤에 두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이유가 궁금한데 불과 일주일 전 지난주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책무인 이 3대 특검을 물타기하여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당사자들은 거의 철저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여기에 특검에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어떤 명백함이 떨어진다. 뒷부분에 보신 게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인데 그러면 밤사이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형식적으로는 전격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견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재수 의원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진술만 믿고 바로 특검을 받는 것은 문제가 꽤 있다라고 제기했었고요. 그 의견을 제시했던 측면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온로비 사건 때입니다. 5월 달에 온로비 사건의 의혹이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와서 경찰이 실패한 로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특검을 11월에 개시했는데요. 결론이 똑같았어요. 실패한 로비라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국민들이 객관성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 로비라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두드려 맞은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특검을 받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 민주당과 진보층 지지자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받아 안아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밝혀서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됐고 또 따지고 보면 한 열흘 정도 지난 겁니다. 꽤 오래 진행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전격성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었고 그 의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어제 저녁 밤사이에 벌어졌고 오늘 그것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특검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정청래 대표였나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초당 개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병립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특검을 안 한다는 의견이 아주 대다수.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검이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올 거다. 정쟁화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바로 단호하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에서 그렇지 않다. 특검을 빨리 받아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도 꽤 많았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여론과 맞물리면서 당 지도부가 의견을 정확하게
입장을 좀 선회하면서 예.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여론이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의아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통일교 의혹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뭐 응답자가 62% 과반을 넘었고 이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무당파가 있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높았습니다. 7%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오차범위 바뀌니까 이거는 더 높은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정치권 전반의 비리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눈 감아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주당 인사이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특검을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력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모든 걸 특검으로만 가버린다면 예.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측면에서 예.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기를 바랬고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절대 수용 불가라고 한 것이지 정말로 수용할 의사가 없어서 또는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예. 또한 전재수 전 장관이 강력하게 뇌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정치자금 받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착각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예. 정말 회피하는 줄 알고 특검을. 근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신뢰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 무혐의 처분하면 또 국가수사본부가 무혐의 할 상황도 아닌데 봐줬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멀어가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본 결과 예.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도 그냥 깔끔하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니까 특검으로 그냥 가자. 예.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한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잘못한 게 나오면 또 처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민주당만의 문제인 것처럼 특검을 몰아붙이고 개혁신당과 같이 짬짬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마치 민주당 범죄인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이고 예. 또 통일교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자꾸 정교는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고 그게 오랜 기간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확실히 좋겠고 그 절차는 특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이런 이유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친명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천하람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대체로 좀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전재수 전 장관도 이제 사실 그런 친문이고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친청 지도부나 아니면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아니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친문 보호하자고 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데미지를 입냐. 저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저는 작동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른바 로비가 이뤄진 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친명 친청이라고 하는 그 주류들은 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인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견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 같이 정치 평론을 하는 정치 고관여자들은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여론이 일단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특히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높은 특검 찬성률이 나왔는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검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60% 넘고 예. 65% 가까운 수치가 되면 민주당도 이거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조금 의외로 받아들였던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특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답할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민주당 지지자들도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던 것은 어쨌든
종교계로부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정치권에 많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것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 소속 의원들은 청렴하다고 믿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명히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종욱 부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형 없는 수사라고 강조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여론에 민주당 지지자들?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은 부정부패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밝혀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통일교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을 로비를 했다면 종교 집단이 불법적인 형태의 정치 자금들을 자기의 교리를 갖다가 전파 또는 투영시키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마도 특검이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애들러 이런 측면들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예. 진보층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재수 전 장관의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돈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참에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만약 있다면요. 예. 뿐만 아니라 통일교 같은 경우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헌법위의 정교유착 의혹, 그다음에 불법 정치 자금의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다 포괄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한 건 이번 참에 소위 종교 집단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엄단할 필요성, 예.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수용해 왔던 부패한 정치인들을 좀 일거에 털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같은 경우 해보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상당히 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가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모두에게도 좋고, 또 잘못된 어떤 종교적 행태를 보이고 오는 종교 집단들을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배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예. 뭐 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 분위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가 관계자별로 나왔냐면 대통령의 의지가 당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익히거든요. 수정 변호사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요. 지금 전혀 거론 안 했는데 하나가 예.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지금 민주당이 그 종합 특검을 하고 있거든요. 아, 2차 특검, 예. 빌드업. 근데 예. 통일교 특검 안 하고 예. 종합 특검 또 하자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종합 특검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뭐 62%가 원하는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천하람 말한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일이니까 친문의 문제지 예. 친명은 크게 타격이 없다. 이런 데 의도로 받아들였다. 이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예. 근데 이게 아마 큰 착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통일교 로비는요, 미래 권력을 상대로 로비합니다.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친문도 있지만, 예. 그렇게 차기 권력은 누가 봐도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7인의 멤버 임종성, 아, 거기도 있을 거다. 그다음에 정진상, 예. 또 정동영, 이종석, 그다음에 강선우 이런 이제 그 미래 권력을 향한 엄청난 로비가 있었을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 특검 해보면요, 생각보다 달리 엄청난 파장이 일 거고, 예. 그런 게 그 이재명 정권을 강타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서정 예.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여야 원내대표가 좀 있으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받았으니까 또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서정 변호사나 일각에서는 제2특검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아까 영상에서도 이거 받았으니까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뭘 받아올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종합특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특검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 통일교 특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관계로 내란 종합특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받고 주고받는 형식은 아닌 것 같고, 방금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정동영 장관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특검으로서 통일교를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부패의 사슬은 확실히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부패 사슬을 끊어야지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특검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특검들 하나도 안 했고 최혜병 특검까지도 거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한꺼번에 그냥 소나기처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그때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여야 정치권을 넘어서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특검의 속도인데 언제 출범하게 되느냐. 경찰은 이제 바빠졌어요. 이번 주 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찰이 1차적으로 중간 조사라는 형태로 아주 결과를 내놓고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가지고 출범을 하게 된다면 공소시효도 문제가 있고요. 시기가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디테일을 놓고도 한참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아요. 힘겨루기는 예상된 문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특검의 추천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특검의 대상, 그리고 그 범행과 관련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상당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특검이 적어도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 정당이 국민의힘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특검 카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공소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관련 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특검이 탄생하기 전까지 공소시효는 중지한다. 이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전재수 전 장관인데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 전 장관의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MBC에서 조사한 걸 보면 최근 조사는 아니긴 합니다. 2012월 13일에서 14일을 조사한 건데 박형준 현 시장하고 전재수 전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 박빙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 조금 뭐 한 좀 전 일이긴 하지만 전재수 장관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뭐 일단 기본적 지지층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예. 기본적 지지층이 흔들리는 이유는 전재수 전 장관이 돈 받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지지를 유보할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예. 본인이 이 사건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거 귀국해서 장관직을 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례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장관이 되고 나면 이런 의혹이 있으면 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는데 예. 장관직까지 내던지면서 결백을 주장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후배여서 잘 아는데요. 부산에서 진짜 고생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3번 누가 떨어지고 대학 나서. 후배요? 전재수 장관이요? 제 있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해서 저희 이제 본인이 4번째 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되게 강하고요.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부산 시민들 자기 지역구에서 사랑을 받은 정치인인데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끊을 생각이 있었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지역민들 같은 경우 전재수 전 장관의 진정성을 믿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최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정치인 중에 하나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지층들의 결집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보여왔던 태도가 예. 과거에 다른 어떤 부패에 연루된 어떤 정치인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예.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 무슨 뭐 친명, 친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에요.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외부의 시선으로 민주당이 갈라지길 바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아니 정공법으로 특검 받았잖아요. 예. 특검 다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특검 수사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건데 같은 정치인끼리 편 가르고 하는 것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마저도 자기의 정치적 노림수로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 저는 저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부패가 잉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사가 제가 지금 막 덧셈을 해봤거든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박빙양상 부산시장이요. 0.5% 차이 높지 않나요? 포인트는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서정표 선생님. 국민의힘으로서 보기에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변하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요. 예. 제대로 이게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4천만 원에 시계 2개였어요. 예. 까르띠에하고 이게 불가리 2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에 가면서 이게 2천만 원에 불가리 하나, 그럼 이게 2천만 원하고 시계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저는 아주 업무가 있는 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치자금법 7년이죠. 예. 그다음에 뇌물은요 3천, 5천, 1억 그게 기준에 따라서 이게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이게 3천이 넘어야 15년이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시계 안 하면 시계가 9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경찰을 누가 믿겠냐고. 김건희 여사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 논리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뇌물에 한 게 준 사람은 다 5년이 아니까 7년인데 예. 받은 사람에게 3천, 5천, 1억인데 예. 근데 왜 갑자기 까르띠에 시계 어디 갔냐고요. 또 이게 2천만 원 어디 갔냐고요. 이불 속에 여론 조사를 하잖아요. 원래 4천에 시계 2개라고 계속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 아마 여론이 저럴 수 있는데 예. 제대로 이렇게 특검이나 해가지고 진짜 이제 뭐 시계를 누가 어디서 구입했고 시계 명품이라는 건 어디 구입한 경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재수 혐의가 나오고 또 이게 책을 500권을 1,000만 원치 사줬다 이런 것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하나하나 증거가 나올수록 지지율은 급락할 겁니다. 예. 근데 서정훈 변호사님 말대로 하면요. 특검이 무혐의 처분하면요. 또 특검도 못 믿을 거예요. 음모론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못하고 특검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하고 불가리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묘하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었더라고요. 까르띠에 또는 불가리인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럼 뭐 4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경찰이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윤영호 본부장 등에 대해서 다 수사가 됐기 때문에 예. 경찰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내부에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명품 시계를 샀으면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돈으로 샀을 겁니다. 이걸 통일교에서 대신 지급해 줬기 때문에 통장 지급 내역이라든가 회계보고 자료가 있어요. 전재수 의원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그냥 흘러나오는 기사거리를 가지고 경찰이 뭐 봐주고 있다. 음모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건은 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못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제가 나오면 보기에는 매번 바뀌어요. 이 상황이 따라서.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 시계 2개라고 분명히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까르띠에가 없어졌니? 지켜보시죠. 예? 네,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납득이 안 돼. 경찰도 이제 조만간 중간조사 결과 내는다니까. 오늘이요 민주당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안 상정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요 야당 대표로는 아마 처음이라고 하는데 책을 들고 필리버스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제의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선정합니다.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선정 보도에 관한 특별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영장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올라갈 때 보면은 이만한 책을 지금 들고 왔고 5권을 들고 갔다고 하는데 책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굉장한 결기를 갖고 필리버스터의 주인공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야당 대표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직접 한 분이 없어요. 근데 왜 필리버스터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했는가? 예. 이 법안이 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당이 봤을 때는 분명하게 삼권 분립과 사법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장동혁 대표는 그 일선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그런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도 고려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여러 환경으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지도 체제, 최고위원 구성 이런 걸로 봤을 때 확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른바 찐윤 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부터 주호영 의원까지 예.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과는 다른 쪽의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본인의 리더십도 확실히 굳히고 본인의 결기를 통해서 이번 법안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예. 24시간을 본인 혼자 다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장동혁 대표가 책을 읽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 할 때 가맹점법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주제를 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네. 원래 국회법에 다른 주제로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늘 내는 전담재판부 예를 들어 하는데 책을 읽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주제와 관계없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꺼버릴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저 책이 헌법책이고요. 책 읽고 있네요, 지금. 책을 그러니까 생중계 영상 완전히 관련 없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관련 있는 내용. 헌법책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론 이런 이제 책들인데 지금 자유를 말살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관련 부분에 인용 예.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져가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책을 쭉 읽어 나가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대비해서 책을 가져왔을 수도 있을 헌법 것인데. 파괴니까 이제 우리 법치주의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결기 의지라고 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 사실상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최고 기록이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는 17시간 12분인가 그럴 겁니다. 예. 박수민 의원이 그 전에도 최장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또 한 번 경신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래서 본인의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이 최장 시간 24시간을 그냥 본인 혼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24시간. 올라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육체적인 한계가 와서 예. 그것이 중단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결심을 갖고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단상에 올라간 이유. 이것이 이제 당내 현상과도 맞물려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정광재 대변인 들었는데 어제요.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저 말이요. 나와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니까 저희 당 문제도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예.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징계 이런 절차를 두고 장동혁 지금 현 대표가 전 대표 측 그 친한계를 갖다가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되게 많은 거고 예. 그 타겟 때문에 지금 한동훈 오히려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 경향들이 많아요. 반사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 의제를 만들어서 그 의제를 끌고 나가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예.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과 현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대단히 좀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장동혁 당대표가 굳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24시간 거의 예를 들면 최고의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위치가 지금 심각하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예, 어떤 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또 반대로 저런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전 당대표에게는 지금 상황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기회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 두 사람 다 조직적 근거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TK, PK 지역에 있는 소위 핵심적인 국민의힘 지지층과 구정치인들, 구주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건데 예. 저는 앞으로 저 두 정치인의 싸움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TK, P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의 선택을 할 것인가가 오히려 제가 볼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의 역할들을 많이 토론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가장 큰 힘은 TK, PK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손을 들어주는 거는 TK, PK 네네. 것이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분 분도 있었어요. 들이받는 소 같은 공직자. 이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약간 비판하면서 쓴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정광재 대표님 어제 저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뭐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뜨거웠어요? 지금 1,5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주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3,000명은 넘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10,000명이 운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1,600명 수용하는 게 8분 만에 매진됐다는 건 뭐 기사 통해 다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 토크 콘서트를 중계해서 볼 수 있는 좌석이 500개가 마련됐는데 거기 다 찼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뭐 김종혁 전 최고라든가 그분들이 하는데도 꽤 많은 분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홀 밖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꽤 예, 이제 있었다는 뭐 거죠. 그 복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예. 저는 뭐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팬덤을 갖고 있었죠. 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성격도 있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만의 팬덤을 형성한 보수 정치인이었다고 평가받는데 진보 진영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뭐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 지지층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수 정치인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저는 뭐 그래도 가능한 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했고 그 정당의 운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공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가능한 한 좀 자제하려는 듯한 뭐 메시지를 이 정도의 표현은 전에는 아예 안 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간 거 아닌가요? 어제는 뭐 본인 지지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정말로 뭐 전면전을 선택했다면 충돌이 있을 건데 지난 금요일에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걸 보면 당의 변화를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쪽에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수할 수 있다, 잘못 바로잡을 줄 아는 게 용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이게 왜 적용이 안 되죠? 본인이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 동원해가 쓰면 잘못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내가 잘못했다. 예. 이게 용기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죠?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그건 이제 맞는 걸로 그게 굳어지고 있는데 예. 그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들이 동료 의원들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썼다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내가 썼으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도 이게 용기다. 예. 이 말씀 첫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계속 본인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게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이거는 이호선 위원장 당무감사위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마치 뒤에서 조정하고 본인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몇 가지 우리 여론을 말씀드리면 뭐 수치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이게 뉴스 토마토고 조사한 거 보면요. 거의 한 80% 가까이가 장동혁 체제밖에 대안이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 매일신문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TK 거기도 이게 압도적으로 장동혁 체제로 가야 된다. 예. 지금 분위기는요. 제가 보기에 한 80% 가까이가 이제 장동혁 지지. 그다음에 한동훈 한 20에서 30. 아, 이렇게 8대2 정도 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토크 콘서트하고 사람들 팬덤이 몰리고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뭐 행사하고 국회에서 시위하면 10,000명씩 옵니다. 저 정도는 뭐 아주 적은 건 아닌데 예. 3,000명이 왔다 치더라도 웃잖아요, 정말.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도 하고 예. 대선 주자급이고 또 위드훈이 해온만 10만이에요. 근데 뭐 3,000명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죠.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동명이인이라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쓰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예. 가족들이 썼다라고 추정되는 글들도 이런 욕설이 담긴 것이 아니라 기사라든가 뭐 사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사설을 정도를 게재하는 수준이었지.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에게 개목줄을 해야 된다. 뭐 극단적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들은 가족이 쓴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한 단어를 연호를 합니다. 잘 들어보면 도토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 일단 현장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대표님이십니다. 저 도토리의 의미가 뭐지? 뭐 두 분은 뭐 아실 것 같고 이승훈 부원장 이거 아셨어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도토리가 초성을 딴 거랍니다. 대통령의 네. 초성이라는 건데 초성치고는 좀 유약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또 뭐 대통령 되게 어려운데 불러라도 주면 좀 힘은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언변력도 있고 또 팬덤도 있고 또 강한 공격력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다만 경험이라든가 포용력이 좀 낮아 보여요. 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할 수 있죠. 좀 1년 전 거 가지고 저렇게 뭐 징계를 하겠다. 참 한가한 당이에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저런 문제를 또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네. 조금은 용기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싸울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빨리 내란부터 반성하고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당대표가 올라가 있는데 저걸 반대하려고 본인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내란부터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만이 저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법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가 좀 반성하고 포용하고 화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2024년이면 2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겠죠, 지지자들은. 그런 뜻인데 사실 왜 어제 그러면 한동훈 이름 대신에 도토리를 연호했나 네. 지지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선거일 180일 전에는 이렇게 지지를 연호하거나 이걸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한동훈을 외치면 혹시라도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정치 행보에 혹시라도 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를 본인이 그냥 외치는 건 괜찮은데 누구에게 뭐 한동훈 외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선거법상에서는 위반 여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80일 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저기에 오신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시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당원 게시판 등을 비롯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입니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한길 씨 제명하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구했죠. 이거는 뭐 제명 이런 거는 아주 좀 너무 과한 거다. 그래서 경고,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종혁 전 최고의 말이 뭐 행동을 했거나 뭐 폭력이나 뭐 성추행이나 비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내부 공격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걸 가지고 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 공평에 맞춰 볼 때 이걸 당원권 정지 인연이 맞느냐? 저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상원 의원이 직전에 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하면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하거든요. 직전에 윤리위원장이 징계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환기 씨랑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이건 당원권 2년 정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지금 이제 그 여상원 위원장은 뭐 저도 방송 오래 같이 했는데 이분은 항상 통합론자고요. 상당히 온건파입니다. 징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김종혁 위원도 그냥 주의로 끝냈을 겁니다. 전환길도 안 하고 이쪽 저쪽 그건 없어요. 정파성은 정파 색깔은 없는데 거의 뭐 징계한 게 제 기억에는 없고 전부 이게 다 통합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제 개인 의견이고 뭐 개인적으로 그 한동훈에 대한 징계 문제는요. 좀 당원들하고 이제 의원들이 약간 이게 좀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당원들이나 좀 이게 강성 지지층은 보면 이게 중징계라는 여론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보면 이게 나경원 의원까지도 나경원 의원은 뭐 장동희 대표가 주류 중에 주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규명하지만 징계는 또 이게 좀 신중하게 약간 이게 좀 반대하는 뉘앙스로 이러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그 지도부나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 하여튼 그 밑에 당원이나 자유파 국민들 중에는 징계 여론이 높은 사실인데 그러게 또 당의 분열 또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이게 지도부나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호선 위원장처럼 이게 강성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이게 여상원 변호사처럼 이게 좀 온건파를 임명하느냐. 결국에 윤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여상원 전 위원장이 이런 태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가 1월 달인데 교체한 거는 맞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에서. 따라서 그 당에서도 너무 강경 일변도 이호선 교수님처럼 이렇게 가기 좀 부담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결국에는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변화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 시험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아직도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할 거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정말 충정 어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개파를 불문하고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보고 두 번째는 윤리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당무감사위원회는 조금 과하다 싶은 수준의 그 징계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검찰이 구형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이죠. 최종 결정권은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다 들여다보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일정 정도 그것에 버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면을 세워주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내 통합을 얘기하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 출구 전략에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윤리위원장을 누굴 임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 당내 통합 문제가 조금 더
뭐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우 부원장이 예상하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강경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현실적인 안으로 수용하지 않겠냐. 가령 뭐 사실관계를 밝히되 뭐 징계는 안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위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당무감사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 징계를 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장동혁 지금 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압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뭐 원래대로 얘기하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2달을 남기고 그만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압박을 받았거나 에이 뭐 내가 못해먹겠어 그만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은 도태우 변호사는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닌 게 아니겠죠. 누군가 흘렸겠죠 한번.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겠죠. 갑자기 생뚱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장동혁 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도태우 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히 강력한 예를 들면 징계를 할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국힘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의 부산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예. 어찌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압박을 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당의 기구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협할 수 있나? 근본적인 고민이 그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가 예를 들면 화합할 수 있을까? 화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뭔가 조치는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만 2개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상훈 변호사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만두라 했다.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를 처음 거론한 거는 김종혁 최고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 예, 예. 오히려 뭐 도태우 되면 어떻다. 그 당에서 절대 놓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한 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가처분이라도 내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예.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징계를 한다면 김종혁보다는 많이 나올 거거든요. 물어보나. 한동훈 대표가 예, 징계를 한다면. 따라서 이게 그 형평으로 보나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들이받는 소가 있고 그 소 주인 임자가 있으면 예. 다 돌로 쳐주게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종혁은 소고 한동훈은 그 주인으로 봤거든요. 예. 개파원이니까. 따라서 이게 그 소보다는 임자를 이게 더 처벌한다면 저는 2년 이상 할 거다.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윤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나. 여전히 주류 보수 강경 지지층에서는 변화 조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류 지지층은 이게 뭐 난리죠. 빨리 중징계해서 제명해라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게 자기들 감정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예. 좀 신중론을 돌아선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전망하시던데요. 과거에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할 때 그 정치적 측근이었던 김철근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 당원권 정지 2년을 했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왔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지금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는 2년 하고 예.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권 6개월 작게. 정도 해갖고 이번 그 6월에 치러지는 선거에만 못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 변호사님은 오히려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더 높은 그 권고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 그런데 거죠? 이호선 위원장의 성향이나 오늘도 이게 글을 올렸어요. 예, 보면 이호선 위원장이- 가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이게 본질과 가면인데 지금 완전히 이거 엄청난 공격이잖아요. 예.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거는 이게 그래서 저는 이호선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에서는 더 중징에 놓을 수 있다. 뭐 윤리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오늘 글이나 제가 이게 또 그분 잘 알잖아요. 예. 이 취재 분위기 봤을 때 좀 더 높게 놓지 않겠나. 당무감사위는 이래 보는 거죠. 오늘 어젠가요? 이호선 위원장이 들이받는 소 앞서 뭐 한동훈 대표도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자신과 가면이라는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라고 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쓴 글인데 네. 그럼 뭔 가면을 썼지라고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본질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 나올 때도 어떤 논란에 휩싸였었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뭐 좌파 성향을 가진 정치인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처럼 우파 논리, 그러니까 보수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 없다. 나는 우파 정치인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과정에서 설명한 걸 기억나네요. 들자면 예.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도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한다. 이게 보수의 논리다. 본인은 그 신념이 투철하다. 예. 확고한 국가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꺼내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좌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가면을 쓰고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가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신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로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주말 동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이 변화의 중요한 변수고 또 시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장 대표의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단 저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준 변호사님, 그럼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물어보니까 2월 달이 좀 상당히 디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월이요? 터닝 포인트. 예. 그게 그때가 언제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선고되는 때입니다. 저희는 이제 법치주의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잖아요. 예. 따라서 그때 이제 뭐 내란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건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란이 무죄다. 그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까지 내란몰이 한 거는 전부 이게 민주당이 잘못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법 판단을 존중해서 판결을 한번 보고 그게 뭐 사과냐 아니면 이게 강한 투쟁이냐 그게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월쯤 지켜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문제들 다 정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건재 대표님? 본인이 이야기한 그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12월 3일이 어떤 그 변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때는 그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마지막 기회는 언제가 될 것이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저도 같이 예상해 봅니다. 근데 뭐 내란 판단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내란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과연 내란 판결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 상황도 볼 텐데 지난 주말에 김건희 특검에서 2명의 유력 전 정치인과 지금 현재 유력 정치인을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했고 이준석 대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요.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에서 물을 게 일단은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았죠.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금 거부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이배용 씨를 앉혔는데 이거 누가 임명권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가 되느냐 아니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되느냐는 결국 김건희 씨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부인이 금브로치, 먹거리, 뭐 명품은 명품 다 받고 서희건설 사위에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맡겼어요. 근데 김건희 씨한테 임명권이 없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만 네.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김건희 씨가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부탁을 받고 당연히 임명해줬고 그러면 부탁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다. 네.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알고 그런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입니다. 네. 그러면 처벌이 엄청 세지고 1억 이상이면 형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겁하게도 저는 몰랐어요. 네. 임명은 했습니다만 부인이 먹거리를 받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빌려왔다라고 해서 믿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빌려왔다라고 했으면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빌려서 갚아준 거, 돌려준 거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던가 이제 구속되어서 결국에는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건데 아직도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이 끝나가는 막판에서야 겨우 속옷 차림으로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보다는 자신의 부인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진술 점 하나 찍고 되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보면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그 기금속에 대해서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는 뭐 빌렸다고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저는 계속 윤석열 씨 말을 저희가 국민들이 신뢰하나요?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씨가 과거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하면서 본인이 뭐라 경제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경제공동체가 뭐냐?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둘 간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얘기를 해서 최순실이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여긴 더 명확하잖아요. 부부잖아요. 부인이 어떤 것은 뇌물을 수수하고 금품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이익이 증진하는 관계잖아요. 이것처럼 명확한 경제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신 이번에 나옴으로써 자신은 김건희 씨와 했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뭐 마지막까지 부인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밖에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본인 논리대로라면 과거의 논리대로라면 본인도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거를 본인이 만들어놨고 그 논거에 맞게 지금 행위가 벌어진 거죠. 전 근데 결론적으로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몰랐겠습니까? 인사권도 반반 나눈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동 통치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인사권을 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랬으면 그 인사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얘기한 내용들이 현실화 됐잖아요. 예. 현실화 됐으면 그 인사권을 실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씨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씨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통할까?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거는 제가 두 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그래 뭐 서희건설에 목걸이 하나 받아서 치고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한테 여보 내가 이게 목걸이 하나 선물 받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총리 실장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보세요. 받았다 해서 내가 받았다고 대통령한테 목걸이 하나 받았으니까 이 사람 어느 자리 줘야 된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말할 스타일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사건에 우리은행장 사건도요. 장모한테 간 건 전부 무죄 났습니다. 예. 그렇게 권양숙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양숙 여사가 뭐 하나 이게 딸 뭐 집을 뭐 돈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한테 나 어디 돈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부인들이 이야기 안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저 말은 100% 믿어도 돼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선물 받을 때서 대통령한테 하면 대통령이 불같이 화내고 하지 그걸 검사 10원 깨끗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신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를 해야 공동정범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모르면 김건희 여사가 단독 정범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 부분은 기소도 어렵지만 기소하면 전부 줄줄이 무죄 나올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권력을 나눈 굉장히 큰 범죄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냥 대통령 부인이 다 인사를 해도 됩니다. 알선수재로밖에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알선수재는 공유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얼마든지 돈 줘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비서실장 받고 교육위원장 받고 저도 뭐 장관 되고 싶으면 그냥 김건희 씨에게 돈 주면 되잖아요. 돈이 아닌가요? 금목걸이를 줘야 되나? 그만큼 이게 매관매직이 너무 횡행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돈 받은 사람한테 다 관직이 내려가잖아요. 이걸 그냥 용납해 준다?
특검이 그냥 무시한다? 이건 뭐 뇌물이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예. 그렇게 보기에는 정말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국가의 품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다. 그래서 특검이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이거 이 사례는 아니지만 그 윤석열 씨가 명태균한테 통화하잖아요.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당선인이 저기 지금 윤상현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홍하고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둘이 공천권 가지고도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진짜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은 아무거나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건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권력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행사했다라는 부분은 뭐 여러 그 재판 결과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런데 이 해당 금품 수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까? 이건 정말 상식적인 영역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게 설득력 있다고 봐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그 공직자인데 예. 내가 이거 뭐 좀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해줘야 돼. 라고 한다면 그 공직자 남편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서 그래 잘했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명단 좀 줘봐. 내가 어디 보내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런 걸 왜 받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비록 받은 건 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의 쪼르르 가서 내가 이거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을 일부 사유했다. 그런 비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같이 공모해서 받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게 비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랑 김건희 씨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이 논의를 가지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온갖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를 옹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연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앞으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시려면 이런 부분 탁탁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시는 거고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절연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차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요 문제만 국한해 보자는 거죠. 요사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이제 이준석 대표였는데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항변을 한 내용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하고 본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을 좀 부각한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이라는 것들을 성실히 해왔고 다만 그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거야말로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윤 전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승부 의원님 또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포항시장이라든가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관위에 굉장한 압력을 넣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 공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전 의원 사안은 달라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그런 전화를 해요. 김영선 씨 지금 경선 갈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서 아니 지금 경선 간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씨하고 통화한 이후에 내가 김영선 주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라고 해요. 그건 뭐냐? 서로 이건 묵시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부분이에요.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또한 지금 명태균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천을 주려고 하니까 이기는 조사를 가져와라.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조사를. 이거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관위 내부에 있어서 경선으로 가는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지금 명태균 씨한테 알려주고 이기는 조사 갖고 오라고 해서 단수 공천을 주고 이건 굉장히 묵시적 암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포항시장이다 무슨 공천은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얼마나 핍박받았는데 내가 이거 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김영선 공천에 있어서는 암묵적 묵시적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은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손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옛날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요. 공천에서 한 발언 한번 찾아보세요. 몇 명을 컷오프시키잖아요. 임종석이나 누구나. 근데 몇 명은 내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게 놉니다. 예. 아니 당대표가 공천장을 주는 사람인데 정무적으로 이게 판단을 좀 해서 권한이다. 의견 예.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범죄가 업무방해거든요. 예. 근데 위계하고 위력만 되는 거예요. 근데 위계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위력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공관위원장한테 완전히 뭐 협박처럼 위력을 해야 되는데 추천 정도 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뭐 협박당해가 죽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요. 어떤 추천이나 네. 누가 이게 저 김영선이 대선 때 고생해서 잘하면 검토해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한테 한정해서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무슨 힘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냥 이게 윤상현 의원한테 좀 잘 검토해봐. 김상 이러면요. 예. 이준석 대표 그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내하고 윤 대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 내가 무슨 힘이냐. 그리고 이 당대표한테 공천 개입을 물으면 그럼 이게 야당의 민주당이 당대표는 공천 때 그냥 외국 나가 있고 아무 데도 관여 안 합니까? 이 두 분도 출마했지만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초연해서 나한테 어떤 보고도 하지 마. 공천은 나는 아예 관여 안 해. 이럽니까? 그럼 이게 왜 비명 행사, 친명 행제가 왜 놓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의견 표명하도 예. 대표가 이게 범죄로 다스리기에는 안 된다고 저는 기소 불가능하다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안 되고 네. 이준석 대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한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하던 저는 그래 대통령이 보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해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공직자가 공천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만 사실상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행사할 수 있던 지위였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저는 높고요.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맞으면요. 앞으로 공천은 명태균 씨 같은 빽줄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왜 지역에서 열심히 합니까? 그냥 빽줄 찾아가지고 금 거북이 갖다 주고 명품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법이 엄격하게 이 공천에 있어서 관여를 해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위반되게 당대표가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예. 또 어떨 때는 컷오프라든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큰 구도 속에서 당을 위해서 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갖고 그 혐의가 유죄가 된 것은 공직자로서 당시의 공권력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국정원의 자금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죄가 된 거지.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공관위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그분들이 특검하고 검찰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전화 때문에 내 결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처벌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네.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제 말고요. 세 분이 다 공천 경합했던 분들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게 민주당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김현지하고 되게 친하다. 그러면 이게 내 공천할 때 김현지 현지 누나 내 좀 나가는데 좀 도와줘. 할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하고 친하면 명태균한테 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공천 경험하다 보면 막 누구든지 뭐 사람 사도의 8조인데 실시하고 선 다음에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는 게 완전 시스템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요거는 김종국 원장 대답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이거 당에서 말이 맞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고향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기도 고향에서. 거기 내려가가지고 갑자기 다 됐어요. 그러면 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윤상현 의원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냥 의견 하나 줬어. 난 대강 듣기만 했어.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됐을 것인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위계나 위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심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서 수사 받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준석 전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공천 개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수사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 씨랑 둘 간의 관계의 적대적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타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전혀 안 섞여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당대표예요. 당대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묵인한 건지 방조한 건지 아니면 협력한 건지 이걸 알아보려고 수사하는 건데 가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나는 윤석열 씨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수사해서 본인이 뭐 죄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고 죄가 있다면 유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물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랑 좀 연대 분위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방선거까지도 좀 영향을 전 미칠 거라고. 누차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정치적 정점을 갖고 정권 탈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이준석 대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에게 그것이 충족되고 그래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으면 전 분명히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그 변화가 그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마련해 주느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 이전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추관 같은 경우도 거의 옮겨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말이면은 업무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비공개지만은 추출관에서 언론 기자 상대로 브리핑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제 용산 시대를 접고 청와대 시대로 다시 돌입하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대통령과 3실장이 같은 업무동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여기에 있고 여민관이라고 해가지고 비서실장이나 이제 비서관들이 근무하는데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도 있네요. 요게 멀어가지고 일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올라가죠. 이런 문제점들이 과거서부터 지적이 되었었던 거죠. 사실 2014년이죠. 그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렇죠.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 자기는. 그래서 보고가 늦어졌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당시에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몰랐다는 걸 비서실장이 얘기할 정도면 과연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하고 참모들과는 어떤 식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 이런 구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로 용산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조직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취지였나요? 뭐 많은 여러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곳이 대중과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구중궁궐로 들어가면 대국민 소통이 어려워진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용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용산에 간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뭐 본인도 탄핵되고 계엄이라는 뭐 군인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계엄을 좀 더 생각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니까 저는 기왕 청와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저렇게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하다가 이제 실장들을 찾으면은 이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꽤 걸립니다. 거리가. 그래가지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소통 면에서도 아무래도 단점이 있었겠죠. 지금 와서 3년 7개월 만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3년 7개월 전에 왜 도대체 용산으로 옮기려고 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상들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들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정예로 해서 널널하게 씁시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래서 술을 절제하고 절주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럼요. 그 술 먹고 정신 차리려고 사우나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등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8호역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글쎄 김종부는 지금 와서 과거 3년 전 영상 보고 설명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나죠. 저렇게 얘기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가짜 경호 차량 보내가지고 국민들 네. 속이고 출입문 따로 만들어 놓고 안에다 사우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보면 진짜 국민들한테 온통 3년 동안 거짓말만 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중궁궐 제왕적 권력이니까 군림하는 권력이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부터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 7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제자리 정상화로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웨스트윙 같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있는가. 그다음에 민심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가. 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의 기간은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매우 중대한 교훈을 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청와대라고 꼭 구중골이 돼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모들이 더 많이 국민들을 찾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로 뛰는 모습을 통해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방식과 다른 모습을 청와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의 좀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고 복원하는데 1,30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이게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원래 이게 청와대를 나가겠다 광화문 시대 먼저 이게 공약했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민주당 정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세종시로 집무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법률이나. 아니 세종시는 언제 갈 겁니까? 뭐 이게 대통령 임기가 50년입니까? 그럼 이게 언제 갈 거냐고. 이걸 수리해가 들어가서 또 이게 1, 2년 있다가 또 세종시 갈 겁니까? 저는 세종시나 충청에 대한 이거는 이게 그 진짜 기만이잖아요. 본인이 제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간다. 근데 왜 청와대 들어가냐?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재단에 비정규직이 200명이요. 지금 항의하고 난립니다. 거기 관리하고 안내하는 200여 명이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예요. 지금 민노총이 집회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요? 이 문제도 이게 그 심각한 문제가. 한번 좀 확인해. 아니 그 청와대 재단을 만들어서 이게 비정규직으로 200명을 뭐 거기에 안내나 이런 게 지금 민노총이 어제 용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시해 행진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관저 있죠. 관저는 이게 유홍준 그분이 문화재청장 옛날에 이분이 터가 안 좋다. 풍수지리로. 따라서 이게 관저는 다시 삼청동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해라. 한남동. 이거 결정도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왔다가 3년마다 갔다가 세종시로 가면 이해가 돼요. 저는 서정 변호사한테 궁금할 때 왜 옮기려고 했어요, 용산으로? 그거는 이게 그 1000년 동안 이게 저 청와대 터가요. 고려 문종 때부터 1000년 이상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진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곳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서 소통하자. 이런 게 의도로 대통령이 옮긴 거예요. 이거 1000년의 결단입니다. 그건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겠다는데 못했잖아요. 옮기겠다는 대통령이 많았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업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3년 만에 다시 다 비용 업적이다. 그렇죠. 낯선 곳으로 가야죠. 저는 청와대랑 잘못되고 오히려 세종시로 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니, 그 세종시로 가라고요? 예. 아직 안 만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 아니, 가야지 집무실이 있으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실에 계속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아니 그 청와대 갔다가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다 네.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그 시간 일정에 맞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관저 같은 경우는 안보가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년까지 다 조정해서 초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능하면 임기 내에 세종시에 있는 집무실에 가서 내가 거기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다 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스케줄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말도 안 되게 국민에게 설명도 안 하고 간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내란을 벌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예를 들면 그 말도 안 되는 뭐 내용만 가지고 비판을 하신다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정치를 평론할 것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 좀 갸웃하는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할 얘기. 그러니까 뭐 용산으로 가면 터가 좋아서 부부가 다 구속 안 될 줄 알았는데 용산으로 갔더니 두 분 다 구속됐어요. 그래서 용산은 굉장히 안 좋은 터인 것 같다. 김건희 씨 생각대로 한다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것이 소통하겠다라고 간 거잖아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민간인들과 소통하셔야지 군부와 소통해가지고 내란을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소통도 방식도 대화를 하셔야지 술을 먹어가지고 매일 술 먹으니까 출근을 안 하시니까 저는 뭐 집무실 문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위장 출근을 하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 국가유산이잖아요. 국가유산을 자기 술 먹는 거 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참담할 수가 없고 뭐 사우나 골프 연습장도 웃기지만 전 위장 출근을 위해서 저 문을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주술의 공간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실력과 승부하고 국민들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주술에 의존해서 용산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품격이 있었어요. 국격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외국에서 많은 중요 인사들이 왔을 때 청와대라고 하는 품격 있는 공간에서 품격 있는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용산으로 가니까 그냥 이상하게 공간이 뭔가를 좌우한다라고 하듯이 품격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것은 잘했고 청와대로 이전했다라고 해서 소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이라든가 동기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용산에 가서 뭐가 좋아진 게 있느냐. 더군다나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또 계엄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정권이 실패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저는 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를 연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거냐 아니면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개인적인 사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근무할 수 없다라는 감정을 배제하면 굳이 지금 청와대 갈 필요 없어요.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세종에 있는 집무실을 빨리 만들어서 세종으로 이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두세 번 자꾸 이런 일들 만드는 알겠습니다.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또 하나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죠. 어떤 발언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임기 5년 짧다 요 얘기만 떼놓고 보는 거하고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저 현장에서 얘기했던 거 보면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이런 말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이 뭐 틀렸나 생각이 들어요. 총선 전이라고 하는 건 2024년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당시 아니었어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 20%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제대로 좀 정치 좀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의혹들을 밝히라고 얘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계속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만 빚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이거 계속 가야 돼? 라고 하는 민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니 뭐 국정운영 지지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높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내년에 1.8%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어떤 국민들 같은 예. 경우는 야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뭔가 고도의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게요. 헌법은 제가 법조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현행 헌법상으로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뭐 중임제로 바뀌거나 하면 현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이 이설이 없습니다. 국민이 투표하고 3분의 2 가면 이게 헌법 개헌하잖아요. 따라서 현행 대통령이 적용 안 된다는 그 부칙까지도 개헌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최장 5년에다가 4년 연임해서 이게 13년까지 할 수 있다는 헌법을 우려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바꿀 때 그 부칙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설이 없어요. 법조인들 사이에 헌법학자나. 그런데 문제는 요 말이 그런 것까지 나아갈 만한 발언이 그 말에 그냥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5년이 짧다는 말은 게 혹시 헌법 바꿔서 좀 이게 장기 집권하려고 하나? 그런 게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푸틴 것도 보세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보수층에서는 그런 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헌법을 바꿔도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실은 어떻게 5년 다 채워야 되나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국가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잘한다라고 하면 4년 중임으로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더 잘하면 4년 만에 정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 이제 87년 헌법 체제에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제한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건 87년 당시의 헌법 개헌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이 그리고 국회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을 양보하고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이게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라고 개헌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건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정유미 검사장이 검사장 보직에서 차장 부장 보직으로 강등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치 신청에 오늘 신문이 있었는데 먼저 정 검사장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법무부에서 이번에 한 인사 발령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거, 그 점을 뭐 당연히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할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장에서 고검검사로 강등된 게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령이 안 맞다 이런 주장인가요? 지금 이제 검찰청법에 대검 검사급, 그다음에 고검 검사급 이런 데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이게 검찰청은요 총장과 검사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나의 이제 그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강등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러게 그 밑에 다른 조항을 보면 대검 검사급 이게 소위 말하는 검사장이에요. 근데 대검 검사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11개입니다. 거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돼요. 그걸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전 고검의 평검사로 이거는 이게 못 가요. 따라서 이게 대검 검사급 검사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제한적으로 딱 10개가 돼 있습니다. 11개가. 근데 거기에 고검의 검사는 없다. 이건 이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말씀하신 게 내규예요? 뭐 법령? 그게 검찰청 법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무부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입니다. 그리고요. 그걸 떠나서 이분이 뭐였냐면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부당하다. 의견 개진을 18명의 검사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위법한 명령에 불복해라고 계속 군인들 막 부추기잖아요.
근데 이건 의견 표명 가지고 강등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반해서 인명권자의 재량이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지금 검사들이 이거 항명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명 부분은 잘못됐다. 공직자로서의 의견 표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검사들이 굉장히 위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법원도 조금 판단이 어려웠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원이 2주 내에 판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2주 내에요? 예, 그래서 신속히 판결을 할 것 같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 법이 내인지 권한 바뀐지 법무장관의 권한 범위 내인지 바뀐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정지를 낸 거를 받아들인다면 인사가 그냥 다시 원래대로 바로 그 취소되는 인사처분의 효력이 바로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원대 복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피해자 구제에 굉장히 빨리 해주는 거예요. 가처분. 그리고 이제 본안 처분이 있어서 이 처분 자체를 취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가처분은 지금 당장 신속히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명이지만 결과가 좀 의미가 있는 거여서 결과 여부에 따라서 또 파장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